벌써 되겠죠? 예. 뭐 아마 여기 제가 저 수강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뭐 농사를 짓는 분보다는 지역 우리 인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대부분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농업 어떤 농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 농대를 나오질 않아서 농사일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농민인지 농업인 농촌인 농촌 우리 사회의 큰 구성이니까 이 큰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맞춰서 농업이나 농촌 얘기보다는 좀 지역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KBS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다음 주 KBS에 뭐 이제 인터뷰를 좀 할 일이 있어서 대뜸 나를 보고 한 얘기가 선생님 저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요 괜찮으시죠? 나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혹시 뭐 저 검사 받아야 되고 뭐 이러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고요. 나도 아무 현재 이상이 없고 다음에 1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여기 우리 인재분들은 잘 실감 못 하시죠? 근데 서울은 정말 심각해요. 지금 그렇게 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솔직히 제가 합니다. 서울은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제가 지역재단에 지금 그 상임 고문이라고 해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는 왜 식당들 안 가고 주문해서 먹는 이 주문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맨 쓰레기 그러니까 이게 환경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코로나가 왔는데 또 이래가지고 또 쓰레기로 또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게 인간들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하여간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도 아무래도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주신 주제가 전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큰 스승이다. 무슨 스승이냐?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을 강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거다. 그 이상에도 큰 선생이 어디냐 말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런 선생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야 그렇게 살면 앞으로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미련하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대충 잡아놨고요. 뭐 나중에 얘기하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85명, 한 2억 명이면 뭐예요? 35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에 걸렸다. 70억 인구니까. 이거 대단한, 엄청난 일입니다. 3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한 30명 중에 한 명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명이.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금방지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감기로 죽는 사람만 해도 미국에 뭐 1년에 4,000명인가 되고 우리나라도 뭐 700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죽어봐야 100명, 200명 죽겠어? 감기가 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 치는 거야? 이런 생각 솔직히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3,460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얼마예요? 3억 3천쯤 됩니다. 넉넉 잡고. 1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뭐냐면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라 한 미국이 국민의 10명에 한 명은 코로나에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개망신 당한 거예요, 말죠. 그렇죠.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예? 물론 트럼프가 망가뜨린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제가 아까 한 뭐 100명, 200명 죽을까 하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사이에 2,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까 코로나가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은 이 안토니오 쿠테우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코로나는 문제적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더 좋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시장, 우리 시장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가 헛소리다. 예? 말하자면 자유시장이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사람들의 삶을 챙겨줄 것이라는 얘기가 헛소리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코로나19가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은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우리가 뭐라 그러나 우리 보통 뭐라 하죠? BC 매년 AD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비유를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인류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할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는 지구의 한계를 미안합니다. 이게 바뀌었네. 이게 우리 직원이 치면서 유발 할라리가 한 얘기는 이 폭풍이 지나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유발 할라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코로나19의 이후에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후가 아니죠.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도 없고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같아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소위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에서 작년에 낸 보고서가 제목이 뭐냐면은 Building Back Better.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가진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생태계 위기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후에 보다 더 나은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냐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위기가 오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이걸 새롭게 바꿔야지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바뀌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저는 답답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덜 경험했어요. 중국 덕분에 상당히 덜 경험했는데 사실 세계 금융위기는 엄청난 충격을 전 세계에 줬습니다. 미국의 그 멀쩡하던 중산층들이 다 뭐 길거리로 다 쫓기고 일자리를 잃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줘서 그때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당시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죠? Occupy Wall Street. 기억하십니까? 또는 우리는 1%다. 기억하세요? 그때 저 세계 금융위기 때 말하자면 Occupy Wall Street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월스트리트라는 건 뭐예요? 세계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금융 자본에 대한 항의죠. 네? 금융 자본의 탐욕에 대해서 항의.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1%가
우리 99%를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1대 99란 말도 그 당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도 그 미국만큼의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체가 어떤 그런 금융자본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여의도가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죠. 여의도에서 그런 시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이제 뭐가 좀 바뀌려나? 정말로 이 금융자본들의 탐욕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의 변화는 어쨌든 미국이 변하면 바뀌거든. 그렇죠? 미국이 워낙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근데 그 세계 금융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잠시 조금 금융자본들이 쇠퇴하는 것 같으니 그 이후에 세월 흘러가니까 소위 월스트리트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그냥 사상 최고로 지금도 계속 사상 최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절망, 솔직히. 뭐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금융자본들을 우리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이들이 말하자면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는 어떤 경우든지 잘 생각해 보니까 위기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질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위기가 극복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도 지금 이거 와서 우리 지금 굉장히 위기를 몰아넣고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휘파람 휙휙 부는 사람들 있죠. 에? 너무나 고마워. 매일 말하자면은 자산이 그냥 마구마구 불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모든 위기는 잘 보면은 그 자체로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승자와 패자를 낳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국가의 역할, 그렇죠?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결국은 바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지금 우리가 이게 아까 유발 하라리 말처럼 이게 결국 우리가 이 폭풍이 지나가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 이상 같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달라질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을. 근데 내가 와보니까 이제는 별로 위기의식이 없어. 편안하네. 편안하네. 왜 괜히 편안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위기다 하는 것 같아 내가.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백신 나와가지고 백신 맞고 나면은 뭐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앞에서 그 석학들이 한 경고나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헛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저 백신이와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그야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시스템의 위기라고 이해를 해야만 이 위기를 진정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지구가 당면한 위기는 복합 위기인데 그 복합 위기는 뭐냐면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량 자원 위기이기도 하고 생태 위기도, 이 세 개의 위기가 경제 위기, 식량 자원, 그 다음에 생태 위기, 이 세 개가 말하자면 수렴된 복합된 위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그 위기가 와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 한 신문에 뭐 기후변환이 맨날 듣는 얘기이잖아요. 큰일 났다는데 뭐 사실, 잘 생각해보면 큰일이긴 한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별 지장 없어요. 조금 더 더워졌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복합 위기가 온 그 배경,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저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 이거 설명하면 그냥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는 것이다. 소위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는 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이 복합 위기의 본질은 이런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는 그런 성장주의에 있다. 자, 이 말은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경제학이란 건 뭐냐? 경제학 교과서에 딱 나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이라는 것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치니까 그걸 배운 학생들이 똑바로 될 수가 없죠. 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아. 에? 인간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하자면은 동물도 우리 집에 저 강아지 강아지한테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밥을 이만큼 내가 언제 여기 온다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돌볼 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밥통에다 이만큼 밥을 줬어. 그러면 걔들은 그걸 알아서 뭐 밥이 많다고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지를 않아요. 적당히 먹고서는 놔뒀다가 또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은데 인간을 욕망을 계속 무한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휴대폰 얼마나 하면 바꿉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 휴대폰 언제 사셨어요? 그러니까 좀 됐네요. 그렇죠? 연식이 몇 년도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됐네. 지금 내 거는 6년 됐는가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뭐 꼭 필요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뭐 새 놈이 나와가지고 전보다 조금 더 나은 놈이 나와서 바꿔 말자면 광고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바꾸게 되잖아요. 무슨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훌륭한 저 카메라를 막 찍어야 되고 필요 없어. 사진만 나오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전화만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계속적으로 뭔가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대부분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부지런히 돈 쓰느라고 사는 것이에요. 삶에 여유가 없어. 왜 여유가 없느냐? 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되잖아. 그럼 번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써야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원위기도 가져오고 생태위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소위 시장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깔려있는 것이고 코로나19라는 건 결국 뭐냐? 인간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쥐가 왜 기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바이러스로 옮기냐 이거예요. 밀림에 잘 살고 있었으면 되는 것을. 그 박쥐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바깥으로 기어나가도록 하는 바람에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말자면 이 바이러스는 뭐냐 하면 소위 인수 공통전염병. 동물은 동물끼리, 사람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옮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 동물이 나와서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느냐? 그것은 동물의 서식지를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동물이 나온 거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보건위기죠. 그렇죠? 건강위기고 보건위기죠. 그렇죠? 근데 이 건강위기 보건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뭐예요? 이런 전 지구적인 복합위기가 깔려있다고 이해를 해요. 다만 뭐예요? 이 보건위기가 그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자원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고, 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뿐이지, 코로나19가 문제의 범인이다. 뭐예요? 죄 없는 바이러스 보고 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는 무슨 죄가 있을게요? 나오라서 나온 것 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백신 맞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이 삶의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고 또 다시 뭡니까? 또 새로운 바이러스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19로 대표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빵. 예? 이게 뭐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게 뭐예요? 넷플릭스, 구글. 이게 다 이게 말하자면 이 IT 계열의 미국에 대해서 말이야. 빵이야, 빵. 예? 빵이야. 플랫폼 기업들. 이건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 벌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잘 나가는 게 뭡니까, 지금?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나는 좀 구닥다리라서,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 네이버 같은 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보다 더 매출이 많다 그러지?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냥 게임 같은 걸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게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데, 어쨌든 나타나온 일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뭡니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나 농업인, 노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 시대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이 회복은 K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다. K자형으로. 예? 뭐예요? 하나는 이건 잘 돼가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나가고 떨어지는 이런 말하자면 K자형의 회복이 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든지 간에 글쎄 극복이 되려나? 저는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 이게 자신이 전혀 없어졌어. 이게 정말로 뭐 계속 뭐 델타 변이니 또 이제 좀 있으면 뭐냐 감마 변이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또 시그마 변이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건 대책이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K자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아까 전환의 시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 전환해야 된다. 아마 그런 공감은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감은. 근데 과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환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의 전환 꼬락서리를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전환이 되겠느냐? 저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 내 혼자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같이 행복한 것, 다른 사람 같이 건강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회가 K자형이 아니라 정말 연대와 협력의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사실 애매한 질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말 능력주의, 공정 이것이 스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게 특히 젊은 친구들 요새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저 미생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 들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미생 드라마에 그것은 뭐 어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졸업한 인턴인가 뭐 이런 애인데 그 애가 일을 잘해도 대학 인류대학인가 뭐 좋은 대학 나온 애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여기 정규직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어릴 때부터 나 학원 다니고 밤낮없이 내가 말하자면은 부모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 또 넌 자식은 뭐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좀 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저기 딜로이트인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사이에 비교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런 식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게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연대와 협력 절대 안 되지. 내가 내가 고생해 시험봐 들어와 정규직했는데 네가 그런 과정도 안 거친 네가 왜 정규직이 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능력주의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장 중독. 성장 중독이라는 건 뭐냐? 모든 중독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쁜 줄 알아.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중독에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중독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에는 게임 중독, 또 그런 거 말고 또 중독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내 얘기는 되게 좋겠네. 난 알코올 중독이거든. 어느 정도 알코올 중독이냐 하면은, 저녁에 맛있는 반찬을 보면 한잔 하고 싶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 유혹을 못 뚫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중독 3기다. 이렇게 3기. 심각하지는 않아요. 4기, 5기 되면 심각한데. 성장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을 안 하면은 뭡니까? 뭔가 사회가 망가지고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오면 니 돈에도 다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대선 지금 나와서 후보들 나와서 예외 없이 다 지금 성장 타령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성장 타령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성장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필요한 사람에게 뭡니까? 너한테 알코올 줄게 한 표 주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너 게임 내가 좀 말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손자가 보면 우리 딸년이 못해가지고 얘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게임 시간을 가지고 다섯 게임 시간 가지고 공감하시죠 지금? 거기 것들 많죠? 그렇게 하시면 돼 지금. 애를 지금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애가 게임하고 죽겠는데 음악 못하게 한단 말이죠. 너 1시간 해줄 테니까 뭐 해라. 아주 열심히 한다. 내가 보면 너무 애처로워 마음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 중독 이 지금 이 소위 우리 사회 지배층에 있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 타령을 하느냐? 우리가 다 성장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벗어나신 분들 아닌가?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자, 정말로 이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노력하고 있는가? 무슨 노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위기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마 여기 내가 봐서는 여기는 뭐예요? 이
교육센터 자체가 지금 아마 그걸 지향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실천을 아마 하고 있을 까 생각합니다. 실천. 저는 사실 실천을 거의 말만 하지 실천을 거의 못해요. 이게 참 그 문제죠. 뭐 실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은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내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집에 옷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옷 같은 거 사지 말자. 있는 것만 입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실천하고 있어요. 그 생각 한 2, 3년 됐는데 아직 옷 하나도 안 샀어요. 내일은 산 게 있는가 보다. 내일은. 좀 창피하잖아. 빵꾸 나가면 양말하고 이런 거. 그거는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기후변화 생태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삶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무슨 뉴딜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맨 성장 타령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그린 뉴딜이 성장 타령이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있잖아. 또 애들 보면 요즘 많잖아요.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안 쓰기 자기 삶 속에서 실천들을 많이 해.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 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뭐 대재벌들, 대기업들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스톱을 시키자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네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이 인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나치게 도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하고 헤비타트 같은 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92%가 22개 도시 권역에 살고 있다. 도시 권역에 살고 있다. 도시 권역. 그런데 22개 도시 권역에 사는 건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는 22군데가 아니라 88개, 90몇 개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도시 권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고 지나치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지역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인제에도 사람들이 들어 살고 인제도 말하자면 지금보다 더 인구가 늘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맨날 지금 줄듯이 인제가 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탈도시화를 통해서 지역균형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 모이셔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되도록 하자 해보자 아마 이런 취지로 여기 모이셨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만이 뭡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19로 혼나기만 하고, 그죠? 혼나기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나니 또 우리가 혼내키고, 그럼 또 혼나고 돌아가고 이런 삶이 대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선 우리나라가 그저께 웅크타드가 뭐예요? UN 개발협력회의 뭐 이런 거죠. 웅크타드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그 웅크타드가 이 국가들을 분류를 합니다. 뭐 개도국, 선진국, 그다음에 무슨 국 무슨 네 개로 분류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어요.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웅크타드가 생긴 70년인가 60년인가 뭐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됐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 자부심을 가지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벌써
경제 규모로 세계 10등입니다. 10등. 거기다 인당 소득이 3만 4천 불이 넘어섰어요.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305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 사실 큰 의미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걸 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을 했대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만큼 경제력이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했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들은 뭐죠?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벌써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후에 태어났거나 그때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야? 정말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시대에 태어나 살던 사람들.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지. 나는 절대 어디 가서 대한민국을 비난하면 안 돼. 정말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데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어.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냐? 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까 우리 손자 얘기를 했지만 내가 걔가 보면 너무 불쌍해요. 나는 걔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입고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걔보다 내가 훨씬 행복했어.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공부해 학교를 못 가가지고 뭘 따져보더라도 내가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것이 나의 생각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2014년부터 나옵니다. 유엔이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하고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요 2013년도에 33등이었습니다. 150개 정도 나라에서. 근데 이것이 뭐예요? 25등으로 올라가. 왜 자꾸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보고서에 행복 지수를 계산하는데 보면 그것은 41등에서 62등으로 21단계 떨어졌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더 행복하냐, 우리 손자도 행복하냐 할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비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소득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뭐예요? 행복 순위는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얘기죠. 그 왜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 같이 못 살았어. 그 다 같이 못 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교로 인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원래 한번 싹 사라졌어.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농지의 계획을 해가지고 옛날 지주를 싹 없애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비슷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쟁이 한번 썰고 가고 농지계획이 썰고 간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평등하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경제성장을 해간 이름으로 경제성장을 한다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가 됐냐. 세상에서 지금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뭡니까? 소득 불평등으로 본다면 세계 2등. 상대적인 빈곤율도 세 번째고. 지금은 교육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없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거에는 조금 더 어렵게 살긴 했지만 뭐 니나 내나 뭐 다 그저 입는 거나 먹는 거나 비슷비슷한데 지금은 뭐 내가 옆에서 지금 정말로 좀 비유가 안 좋습니다만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는데 옆에서 누가 뭐 한우를 지글지글 굽고 있으면 삼겹살이 갑자기 맛이 없어지잖아. 이 사람의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봐야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느냐면 뭐 인간이 남을 뭐 비교해 질투한다는 얘기냐?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출산율. 애들을 낳지 않아요.
우리가 OECD 국가인데 OECD 국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0.84명, 말하자면 이 가임 여성,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애를 낳으면 0.84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OECD 국가에서는 1.63명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왜 낳지 않으려고 해요? 나와서 너무 키우기가 힘이 들고 또 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MZ세대니 밀레니얼 세대니 이런 말 쓰잖아요. 이 M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부모보다도 훨씬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난 그 말이 맞다 생각해. 왜 맞다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세대에 굉장히 못 살고 힘들곤 했지만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하나 크나 작나 집도 하나 사고, 때때 결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했어. 근데 지금에 있는 이 MZ세대나 밀리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인재 같으면 모르지만, 인재도 힘들어. 도시에서는 영끌 아니라 뭘 해도 집 사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고 있으니까 걔들이 애를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애는 물론이고 그래서 3포 세대니 거기다가 또 M포 세대니 나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행복하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애를 낳아서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은 이건 명백히 불행한 세대. 더군다나 이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노인 빈곤율이요, OECD 평균의 3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 성장주의라는 것이 있다. 경제 성장주의가 뭐냐? 제가 써놨습니다. 뭐죠?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뭐 성장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무한히 성장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한히 성장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1년에 10%씩 성장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경제는 무한히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무한히 키가 크지 못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살기 좋아진다. 우리의 문제를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 또는 희생해도 좋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들을 많이 뭡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다 이겁니다. 포기했다. 자, 하나만 제가 돌아가서 얘기를 할까요? 가장 우리가 포기한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공동체 딴 거 없죠? 더불어 사는. OECD국가 40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공동체 점수가 빵점이에요. 가장 나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자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행복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예요. 같이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식이 없어. 지금 애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과 어려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유엔에 보면 삶의 선택할 자유, 삶의 선택할 자유. 이게 우리나라가 뭐냐? 거의 매년 조사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꼴찌에 가까운. 저기 삶의 선택 자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 인제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나도 농사 짓겠다. 야이 내가 너를 그거 하라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너 공부시킨 줄 아냐? 아마 대부분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 아빠 나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거 해야지 네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냐? 이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여자애들 같으면 뭐냐? 공부 열심히 시켜. 너 학교 선생해. 여자는 그게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해. 대기업 가가지고 말이야. 이게 공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진로가 몇 가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낙오자야 낙오자. 절대 행복한 사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목수가 되고 싶다. 정말 난 이 만드는데 너무 재주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목수가 되고 싶어. 목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그게 좋은 사회인데 부모가 뭐 너 거기에서 못 먹고 살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삶을 선택할 자유가 대단히 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돈, 오로지 소득, 오로지 성장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배고픈 사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앵그리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화가 많아. 이 화병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영문사전 찾아보세요. 영문사전. 화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WHANG-BYON인가? 화병.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이 병. 우리는 너무도 화를 일상적으로 내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병인 사람들은 화병인 것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앵글 소사이어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 행복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전환. 그렇죠? 국민총 행복 전환.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한국 사회를 전환하자.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GDP 신화와 성장 중도에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 GDP라는 건 아시죠? 국내 총생산이라는 생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요즘 많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상향해가지고 4.2%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나오죠. 보면 경제 성장률을 그 경제 성장률을 할 때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GDP의 증가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근데 그 GDP라는 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려운 얘기인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참 이걸 잘 보세요. GDP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재화, 일반 눈에 보이는 이 물건들이죠.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제가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머리 깎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들은
보통 1년 단위, 1년,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1년간 생산된, 시장에서 생산된,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전부 다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 얘기했습니다만,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만 원인데 100대가 만들어졌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에 가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뭐 그것도 뭐예요? 1억. 이런 식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GDP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량.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국가 내에서 자, 요 말의 정의예요. 정의. 이 정의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에서 시장가치 합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측정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들어가지가 않는다. 일단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 노가다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지 노가다 나가면서 15만 원, 20만 원 받을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마누라가 시켜가지고 노가다에 했던 한 푼도 안 주면 물이나 한 잔 준다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냐면 똑같은 경제행위,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은 시장에서 돈을 받는 것은 GDP 포함이 되고 하지 않는 것은 GDP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돌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들을 요즘 가정 맡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딸내미도 회사 멀쩡히 생기다가 때려치우고 지금 집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를 막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인가 줘야 되는데 그 돈 주고 나고 뭐 회사 나가가지고 뭐 옷 사 입고 뭐 밥 먹고 뭐 사비 쓰고 하면 남는 것도 그럴 바에 차라리 회사 때려치우고 내가 애들 키운다 이게 돌봄 노인도 맞아.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나도 뭐예요? 시장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 중에서 시장에서 반영된 건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반영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하면 아마 나한테 강사를 주실 텐데 내가 하는 강의 중에 절반 이상은 강사를 못 받는 강의. 강사를 줄 수 없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돈 벌러 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서 해. 그건 뭐예요? 하면 안 돼. 사실은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잘 생각해보면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로 보람있고 좋은 일 중에 대부분은 뭐 돈 안 받고 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GDP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다 포함되는데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중에 뭡니까? 우리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 우리 삶을 일단 나쁘게 악화시키는 것이 있어. 그것도 반영이 돼.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공예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공예를 내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예를 내품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또 만들어. 그러면 그 기계가 또 공예를 또 만들어. 그러면 그걸 줄이게 무한히 GDP 늘어나지만은 사실은 그런 행위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유럽연합에서 그 경제 포럼, 에코노믹 포럼 2021 이런 이제 포럼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포럼 중에 그 하나를 내가 재밌는 게 본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회복을 이후에 우리는 GDP라고 하는 것을 다른 웰빙 인디케이터, 말하자면 일종의 행복 지표라고 할까요? 웰빙 인디케이터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걸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GDP에 대한 강의를 이제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고 나서 듣고 나서 한번 지금 내가 다시 질문을 내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코로나에서 회복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GDP 대신에
웰빙 인디케이터를 리플레이스는, 그 정확하게 리플레이스는 대체하는, 리플레이스, 대체해야 된다. GDP를 웰빙 인디케이터.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먼저 사전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을 이제 쫙 해. 하고 난 다음에 토론 끝나고 나서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GDP를 웰빙 인디케이터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GD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장 가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건 포함되지도 않고, 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뭐예요? 거래가 되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그 GD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경제활동 지표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GDP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트린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회 내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 부유한 나라가. 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한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그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아주 어릴 때 얘기를 할 것도 없고, IMF 1998년 IMF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IMF 이전에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어. 그런데 IMF 이후에는 우리나라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 행복해지지가 않아. IMF 때와 지금 비교하면 우리 소득 수준이 4배쯤 돼, 4배. 1인당.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존 F 케네디는 아실 겁니다. 아시죠? 존 F 케네디. 옛날에 63년도에 암살당한 사람이죠. 그거 존 F 케네디 동생이에요. 동생. 미국의 상원의원. 그래서 형이 죽고 나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습니다. 상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인데, 이 사람이 68년도 3월 달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연설문입니다. 연설문. 이게 보면은요,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GNP가 8,000달러가 넘지만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뭐라 하겠냐? GDP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뿐입니다. 무슨 얘기?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걸 제외한 모든 걸 측정한다. 이 말대로 로버트 케네디 말대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GDP가 올라갈수록 뭐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이렇게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GDP에 포함된 것 중에 보면 담배, 총칼, 핵무기, 교도, 도로건설 다 뭡니까? 우리 삶에 도움되지가 않는 거죠. 핵무기가 늘어나면 핵무기도 다 돈 주고 사잖아요.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교도소가 늘어날수록, 총과 칼이 늘어날수록. 미국은 정말 세상 못 살 나라죠.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 아니야. 갑자기 그냥 어떤 놈이 미친놈이, 그게 누구냐면 여기 아까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위트만, 대표적인 놈이 위트만이라는 놈이야. 이놈이 소총으로 그냥 사람들 갈겨버린 놈이. 또 칼로 갈겨버린 대표적인 누구냐면 스페크라는 놈이. 이런 말하자면 위트만이 소총이나 스페크, 칼이나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는 것이 GDP를 늘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느냐 뭡니까? 건강.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가다가 넘어졌어. 내가 가끔 넘어지는데, 아이고, 넘어지더라고. 안 넘어지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지면 어떻게 돼?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돼. 병원 가면 어떻게 되죠? GDP가 팍 늘어나지. 의료비가 계산이잖아. 응? 나가다가 정신이 켜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냥 갖다 박았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차 수리하러 와서 또 GDP가 팍 늘어나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 다치고
어딘가 다치고 불행한. 절대로 건강한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아. 그 다음에 아기들이 우선 배움의 즐거움, 행복한 경험, 예술의 아름다움, 네? 이 정말로 여기 용lep의 이 훌륭한 자연의 신비, 그렇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하잖아요. 여기 인자 사람들한테 얼마나 행복해. GDP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말을 했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고 보편적인 열망이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은 그 성질상 그런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하기, 웰빙과 행복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유엔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GDP를 웰빙 인디케이터, 원래 웰빙 지표로 리플레이스, 대체해야만 한다. 나는 그런 주장을 지지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다. 그래도 GDP가 좋다. 아무도 안 계세요? 있을 리가 없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재밌습니다. 처음에 투표를 하기 전에 몇 명이 아마 몇 명이 현재 저 숫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77%대 23%로 지지한다가 많았어요. 지지한다가. 난 그랬는데 토론 진행량을 쭉 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랬더니 51%대 49% 되더라고.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참 토론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잘하더라고. GDP를 옹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 내가 한 얘기 똑같이 했어요. GDP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하는 게 시장에 거래되는 거 포함 안 되고 돌보미를 하다 포함 안 돼. 나 집에서 일하는 거 하다 포함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해 같은 거 말하자면은 나쁜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 하는 거 다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뭐라 해요? 당신 말이 다 맞아. 난 그걸 다 받아들여.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야. GDP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측정하지 마. 무슨 이해가 되세요? GDP라는 걸 행복을 측정하지 마. GDP라는 걸 가지고 평등한 세상 얘기하지 마. GDP를 가지고 문화 얘기하지 마. GDP는 그냥 그런 상업활동, 경제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냐를 말할 뿐이야. 이 너무도 단순한 명제를 우리가 몰라서 토론을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너무도 그 사람은 토론을 잘하더라고. 여러분, 내 키가 몇 센치입니까? 180cm입니다. 내 키를 측정하려면 센티미터를 사용해 측정할 수가 있어요. 내 키를 측정하면서 킬로그램 가지고 하면 측정이 됩니까? 내 몸무게가 80kg. 내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킬로그램이라는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 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 뭐니 얘기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손 들어볼까요? 자, GDP를 웰빙 인디케이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토론이에요. 정확한.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GDP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센티미터가 우리 키를 재기 위한 척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뭐 공해를 유발하냐, 에? 그게 무슨 뭐 불평등이 생기냐, 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했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GDP가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진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GDP를 옹호하고 있지만 GDP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GDP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2시간 강의했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삶이 나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근데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유엔은 이미 벌써 2011년에 국내 총생산은 그 성질상 그러한 반영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에? 행복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발전의 목표로 생각하고 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이런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한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강의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 얘기는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잘못 썼습니다. 96년이 아니고 1966년입니다. 왜 그 얘기를 내가 하느냐. 66년에 이호철 소설가가 서울은 만원이다 그랬어. 제가 서울 처음 간 게 64년입니다.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갔더니 66년인가 그때 이후인데 서울 인구가 400만 돌파했다고 무슨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수도권 인구가 얼마냐? 전부 합쳐봐야 700만입니다. 66년도에. 그때 만원이라 했어, 만원. 네? 23.6%. 지금은 얼마냐? 2,600만이 살고 있어. 수도권에. 그래서 50% 넘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소설 쓴다면. 어? 서울은 10만 원이다? 아니죠. 뭐라고 썼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서울은 망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여기에 다 골고루, 인제도 여기도 다 골고루, 여기 강원도도 여기도 골고루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일로 뭡니까? 몰려든 것이 그 원인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농업과 농촌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 국민총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것은 행복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뭐가 행복인지 하는 것을.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국민총 행복 전화부의 이사장이야.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야 돼, 내가. 아이씨, 뭐 행복은 뭐, 어? 행복에 밥 먹여주냐? 어? 살기도 힘든데 무슨 행복 타령이야. 어? 제가 교수라서 그냥 지가 배가 편하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죠, 지금? 어? 그러시죠? 이게 뭐냐면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배가 고픈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 집이 없는데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토대가 갖춰야 돼. 내가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건 너무도 중요하고 갖춰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요? 인간은 빵만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빵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행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라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건 하나의 뭐예요? 수단. 행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뭐냐? 물질적인 조건 이외에도 교육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문화,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9가지를 적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행복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무식쟁이라 지나가면서 이 자식이 말이 돈은 많은데 애가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저러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얘기한 것은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물질 만능주의, 물질 경제 성장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네. 아까 얘기했어요. 뭐 처에 내가 뭐라 해서 인간은 욕망이 무한하지가 않아. 그렇죠? 인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 물질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야. 그렇다면 행복의 것은 뭐냐? 무한히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머지 교육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이 될 때 행복한 것이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배가 불러 산 소리가 아니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공유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첫째로 아주 나쁜 인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람.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 아마 애들한테 여기 있는 부모들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너나 잘해. 예? 너나 잘해. 옆에 애, 내 신경 쓸 거 없어. 너나 잘해. 왜냐면 너만 행복하면 돼. 세 번째는 뭐예요? 남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데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은 남과 더불어서 행복한. 절대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건강을 내가 혼자 할 때 건강할 수가 없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건강을 혼자 지킬 수가 같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옆 사람이 건강해 내가 건강하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적 행복으로 우리 사회의 표준을 바꾸자는 얘기는 물질주의, 말하자면 소비주의로부터 뭡니까? 보다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농업과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문화라든지 공동체, 교육, 우리의 휴양, 일자리, 환경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 행복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 25장에 보면은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 되고 땅은 하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일들은 뭐냐면 땅을 본받지 않고 땅을 뭡니까? 해치는 일을 해가지고 온 거죠. 마지막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 그동안에 해온 건 뭐예요?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말하자면 환경 파괴형의 농업을 해가지고 온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 땅이 하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가 생기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농업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식량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고 곡물 자급률이죠. 21%밖에 안 되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인재가 예를 들면 바깥에 내세울 때 뭘로 우리가 인재라고 얘기할까? 옛날에 좀 나쁜 말이 있어서 뭐가 있었지? 인재가 먼저 원통해서 그건 이제 그만해야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만하고 인재하면 뭔가 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가 있냐? 응? 역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뭐 인재가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소용없는 거고. 이게 인재가 뭔가 문화적으로 내세울. 여기 용납도 사실 굉장히 좋은 내세울 만한 것들이죠. 뭔가 좀 문화적인 그런. 그러니까 공동체 마찬가지고 이런 농업이 해야 될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농촌이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대충 주견.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농정은 뭐냐면은 생산주의 농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발전시키겠다 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첫 번째는 이것이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농약과 비료를 쓴다. 농약 비료 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 하천을 다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하천을 죽이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바다를 죽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뭐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잖아. 몰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촌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몰아준 사람들은 규모를 키우지만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농촌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느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칼로리 자금률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떠들고 있지만은 이 에너지의 3분의 2는 다 외국으로부터 온 농산물로, 정체불명의 농산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정체불명의 농산물을 먹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 뭐든지 막 먹어가지고. 근데 뭐예요? 병이 많아. 병이 많아서 오래 사는 대신에 뭐죠? 기대 수명은 긴데 건강 수명은 짧아. 그래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농업에 가지고 다원적 기능, 소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 이것을 잘 살리고 공익적 가치를 키워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다 어려운 말인데 저거 아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계속 나올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여기 농민들이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만 농민 기본수당, 기본소득을 달라 이런 얘기 하죠. 들어보셨죠? 그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는 것에 그 근거가 뭡니까? 왜 농민만 기본소득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농민만 수당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고 농민들이 그 공익적 가치를 수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익적 가치는 건 뭐냐?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집이 있고 옆집이 근데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하원을 꽃을 예쁘게 갖춰. 우리가 이제 앞집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꽃을 가꾸지 않았지만 앞집이 꽃을 잘 가꿔주면 뭐예요? 그 덕분에 내가 좋은 꽃을 감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한 푼 보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는 즐기기만 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논에 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벼가 예를 들어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동화작용에 의해서 탄소를 흡수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탄소 흡수 기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그 우리가 벼를 사면서 여기에 이 벼가 탄소 흡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돈까지 우리가 지불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이 뭐 홍수 방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에 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논 쌀값 낼 때에 논은 홍수 방지 기능이 예를 들어서 몇 원이니까 몇 원을 내고 우리가 먹는 값이 얼마고 이거 없잖아요. 시장에서 나온 건 다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요. 그런 것처럼 그 농업 생산 자체가 가지는 것 말고 그 이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 정말로 우리 농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야? 응? 정말로 우리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뭐야? 야, 축산농가들이 그래. 축산농가가 공익적 가치. 야, 냄새 나가지고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지나가려면. 얘들이 농약을 막 쳐가지고 하천을 집어서 하천에 고기가 안 살, 물고기가 안 살잖아. 근데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어? 먹거리 생산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 생산하는 거 가지고 3분의 1밖에 지금 우리가 못 먹어.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뭡니까? 반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건 뭐냐면 농업이나 농촌이 공익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본래.
여기서 얘기하듯이 일자리, 먹거리, 환경, 문화, 경관, 공동체, 교육, 건강, 여가 이 모든 측면에서 그 본래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농업의 경우는 뭐냐? 농촌의 경우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가 엄청 크죠. 근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뭐합니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내가 IQ가 말이야 180이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180인데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습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노천은 보물창고다. 보물창고. 무한히 많은 말하자면 여기서 캐내면 캐낼수록 캐낼 수 있는 자원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뭐예요? 무시하고 오로지 값싼 식량만 생산하라고 강요받아 온 것에 우리 농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예산을 공익계획을 바꿔야 된다. 뭐 있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공익기여지구로 예산을 바꿔야 된다. 제가 아까 그 농특위 위원장 했다고 하는 농특위 위원장 할 때 하면서 제일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지금 농정 예산을 공익기여지구로 바꿔야 된다. 생산 중심에서 공익기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농촌 주민수당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기 박수홍 선생님이신가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 지금 여기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시설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접경지역 하여간 예산으로 저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5억 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가 인제 29개. 저 전라도 끝에 가면 해남이요. 해남 강진이 있어. 거기 4차선 도로가 너무 잘 나가 있는데 해남에서 나주까지 말하자면 근데 강진에서 멀쩡히 해남까지 강주까지 고속도로를 뚫고 있다고. 차 몇 대 댕긴다고. 아까 내 집사람하고 오면서 여기도 지금 여기도 고속도로가 잘 생겼잖아. 잘 생겼네. 차 몇 대가 지금 몇 대. 세워보자 그래 지금. 쓸데없이 그렇죠? 쓸데없이 그런 도로 SOC라고 하는 것에 돈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저는요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사람과 돈이 다 고속도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옛날 9km는 한참 걸려서 서울로 빨려 들어가. 근데 지금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건 도움되지 않는 거죠. 네? GDP 때문이죠. GDP 때문에. 오늘 공부 잘하셨네. GDP 때문에. 그래, 그 말이 맞아. 근데 여기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 돈이 접경 지역에 참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국가에 돈을 좀 쓰자. 좋은 얘기죠. 돈 써야지 당연히. 그래서 저걸 지었어. 숨을 아끼겠는데 이게 운영이 되냐고. 저게 25억이 들어갔다면 얼마냐? 요새 이자가 싸니까 3% 하면 치더라도 얼마지? 7,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그 25억을 가지고 그냥 이거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괜히 사람들 고생시키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이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GDP. 나는 그래서 뭐냐. 이제는
이런 거 지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돈 버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지금 농촌에 없어. 그런 말하자면 상업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인제군에 한 마을 정도 있을지 몰라. 있다고 친다면 29개 마을은 절대 없어. 근데 거기다 왜 돈을 쓰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정말 너무 농촌이 피폐되고 힘드니까 정말 이제는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직접 수당을 줘라. 내가 최근에 내가 전남 곡성군 무슨 면, 구체적인 면 얘기 안 하고 인구가 2천만이야. 인구가 2천만인데 2019년부터 2022년 내후년까지 동안에 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의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400억이야. 400억. 근데 계산 내가 또 했어요. 에? 어려운 계산 또 한번 해볼까? 400억인데 그거를 2,000명이에요. 한 달에 그 사람들한테 매달 30만 원씩을 주면 6년을 줘도 남는 돈이야. 자, 뭐가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기다가 이 집을 짓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3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한 GDP? 우리 30만 원 줘도 GDP 올라가.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아까 도올신장 얘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일이 또 있을 텐데요. 10월 달부터 내가 어저께 도올신장을 만나서 그 월요일 날 만나서 합의를 또 했어. 10월부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1박 2일씩 대한민국 8개도를 순회한다. 8개도를 순회한다. 그래서 그 주제는 뭐냐? 국민총 행복과 농어촌 살리기다. 이것을 국민총 행복과 농어촌 살리기 대행진 이런 제목으로 8개도를 1박 2일씩 가서 토론회도 하고 또 민회 거기 지역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몇 킬로 또 행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자. 오래지 못해 서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자꾸 미뤄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게 가장 큰 이슈를 내가 내놓는 게 뭐냐? 이제는 쓸데없는 지역개발 사업 하지 말고 농어촌 주민시장을 주자. 에?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기 돌았나는 거야. 경제학자가 말이야. 왜 갑자기 제가 안 그러더니 저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죠? 여기 이거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괜히 지어가지고 물론 저 짓느라 돈 번 사람 있겠죠? 뭐 하여간 행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야. 몇 사람 있을 거야. 저 하느라고. 근데 다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철되든 안 되든 간에 도올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는 좋다. 농촌 주민수당을 주자. 농촌 기본소득을 주자. 이걸로 한번 세상을 휘저어보자. 휘저어지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면은 대단히 마시는 얘기 할까? 자, 내가 농담 삼며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자면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 갖다가 이렇게 마구 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하는 짓은 이젠 그만하자. 저거 하면 또 이렇게 하죠. 마을 여기도 올 영양 개발 사업일 거야 아마. 여기는 그때 다 젊은 분 용분에 눈이 말똥말똥해. 그런데 실제로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하는 데 같은 데 보면 영양 교육 안 받으면 안 시켜줘. 그래가지고 다 모여 앉아있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앉아있어. 내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나 한 곡 불러주고 올걸. 이 어려운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농촌 주민수당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그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정말로 우리 슈퍼마켓
무슨 이런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없는 그 면이 60% 넘는 거야. 의료 병원 뭐 이런 건 나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생활 서비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람들 보고 살라고 하냐고. 그걸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농촌이 자기 힘으로 자립해 살아가기 너무 지금 피폐해졌어. 너무 그동안에 도시가 많이 빨아먹었어. 응? 너무 빨아당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얘들 힘으로 살아라. 돈 줄 테니까 이거 지어가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돈을 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돈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원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지역 리더의 역할을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할 수 없고 다만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내가 지역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2004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재단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지역 리더 양성입니다. 지역 리더 양성이 뭐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실패했어. 실패라면 표현은 맞지 않고 안 돼. 왜 안 되냐? 나라가 망쳐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시작할 때마다도 정말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자립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정부가 돈 푼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하고 하면서 뭐예요? 전부 다 보조금 사업에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역 리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절대로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정부 돈 받아가지고 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도 키우지만은 똑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이놈이 뭔가 할 수 있는 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한테 또 그다음 무슨 경험이 있는 애한테 장사를 만들어줘야 걔가 장사를 하지. 아무 능력 경험도 없는 애한테 예를 들면 내가 돌떡 갖다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망해먹고 뭐라 그래? 아버지가 돈 덜 줘서 한다. 그것처럼 그래서 지역 리더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한 이런 그 노력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노자 80장 도덕경 80장에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소국가민이라는 말. 소국가민. 뭐라고 얘기했느냐? 될 수 있는 대로 나라의 크기는 작게 하고 나라의 인구를 적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인제군은 지금 말이야 사람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느라고 난리예요. 저는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그 오이타라는 데 오이타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오이타 저기 큐슈 쪽에 있는 오이타 현이 있습니다. 오이타 현에서 구선 9번 지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9번 지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도 시골이니까 일본의 작은 시골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 이 사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인구 가소화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가소화다. 무슨 얘기냐? 그냥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오이타에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마음의 가소화예요. 이게 두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구를 뭐 바깥에 들어와라 뭐 늘린다 뭐 애를 많이 낳으면은 뭐 돈을 준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현재의 여기에 살고 있는 인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로 인제가 살고 싶은 곳이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본이 뭐냐? 기본은 세 가지다. 이 딱 나온 감기식 사람들이 잘 먹게 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잘 먹게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미기복 옷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입게 하고 그리고 안기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원식주를 잘 챙겨줘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역시 낙기속 문화야. 사람들이 생활을 의식주 이외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인제에 살고 있는 이 인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막 인구를 늘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 뭐예요? 생활을 행복하게 챙겨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뭐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든지 나가고 싶은 사람도 이게 남아있든지. 그래서 내가 한 얘기 뭐냐면 농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농촌에서 자기의 삶을 실현시키고 싶은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농촌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살기 싫은 사람 다 떠나라. 굳이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뭐예요? 감기식, 미기왕육, 낙기속이다. 이게 노자가 25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 33장에 보면은 지인자지, 자지자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남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당연하죠. 우리가 남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니까.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아는 거. 야 서울에 뭐가 있고 말이야. 뭐 여기는 어떻게 있고 뭐 어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왜 없는 거야? 뭐 이게 중요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고 그것을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일. 남을 아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 아는 것이지 남을 보고 우리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게 남을 알기 하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자기를 아는 자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요. 첫 번째는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GDP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척도다. 그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센티미터가 키 재는 척도인 것처럼 우리가 상업 활동을 측정하는 척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GDP가 올라가면 우리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 신기를 쫓아가고 있는 동안은 절대 농업과 농촌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 농업과 농촌은 뭐예요? GDP 증대에 기여하지를 않아요. 농업과 농촌은 GDP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촌 행복에 기여하는 제 역할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것을 잘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